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동양연합의 근원 아시아주의의 허와실까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어요. 이번 시간은 동방의 패왕 시진핑의 허와실입니다. 흔히 패왕이라고 하면 초패왕 항우 혹은 패왕별이 뭐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마치 패권을 쥔 정말 대왕 이런 걸 의미하는 게 패왕인데, 물론 이제 짱깨가 아시아에서 제일 크다 보니까 그 짱깨들 대빵인 시진핑이 동방의 패왕인 건 맞습니다만은, 오늘 작품 잘 읽어보시면 그 패왕이란 게 패권을 잡은 왕이라서 패왕이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좀 두 가지 중의적인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긴다고 할 때도 몇 연패라는 표현을 쓰고, 진다고 할 때도 몇 연패라는 표현을 쓰죠. 패자가 이긴다는 뜻과 진다는 뜻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동방의 패왕이라는 것은 바로 패권을 쥔 왕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패배한, 패퇴한 왕이라는 뜻도 됩니다. 시진핑이 왜 그렇게 되냐고요? 예, 오늘 방송 들어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강대한 짱깨 중국이 어찌해서 대국 굴기와 중화 사상과 그런 깡심을 내려놓고 그 동양연합의 연합체 순순히 가입을 하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비밀이 오늘 제 설명을 통해서 풀어질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입학을 앞뒀을 무렵 선풍기를 튼 게 아니라 선풍적인 인기를 끈 중국 드라마가 있었어. 중드. 만화 영화를 안 봐도 그건 꼭 챙겨봤어요. 제가 판관포 청천 이래로 중국 드라마를 이렇게 재밌게 본 게 없었다니까. 그거 보고 그 다음에 학교 가면 그 드라마 얘기로 친구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 작품을 통해 중국 무협 드라마에 눈을 떠서 한바탕의 매니아가 되게 됐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드라마 환조 꺼거, 환주 격격, 바로 황제의 딸입니다. 격격이라는 말이 옛날 청나라 때 왕녀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주인공인 제비 역할로 샤오엔즈 역할로 나온 조미의 연기 포텐이 제대로 터진 명작이죠. 조미, 임심녀, 자미 역할, 소유붕이, 오왕자, 주거리, 복이강, 구멍이 없는 연기력입니다. 가슴 찡한 사랑 이야기가 당대 학생들의 심금을 울려부르죠. 극중에 제비공주, 오왕자, 자미공주, 이강 커플보다 한 급이 떨어지는 하녀 역할인 금쇠 역할의 배우가 바로 유명한 톱스타 판빙빙입니다. 이 명작 드라마가 시즌 3을 끝으로 더 이상 안 나오는 이유가 그 사이에 다른 주연들을 전부 압살하는 톱스타로 성장했어요, 판빙빙이. 그래서 나도 가오다시가 있는데 이 클래스에 하녀 노릇하랴? 이 심정에 태자를 놓아서라는 설이 있어요. 사실 드라마가 한참 할 때도 이게 공주보다 공주를 시중드는 하녀 역할이던 금쇠가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어째 공주보다 하녀가 더 예쁘냐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죠. 당시 10대 후반이었어요, 판빙빙이. 그 드라마 찍을 때. 그러다가 이 양반이 이제 이후 어마어마한 레전드로 성장했죠. 판빙빙 공작실이라는 본인의 이름을 내건 기획사까지 소유했고, 무려 개인 재산이 1조 1,500억에 달하는 갑부가 됐습니다. 인터뷰할 때 이제 당신같이 대단한 사람이면 부자와 결혼할 수 있지 않겠슈? 라는 기자의 질문에 판빙빙은 내가 부잔디요? 라는 당찬 대답을 했죠. 비슷한 예로 연예방송에서 고소영한테 장동건이랑 사는 기분이 어때요? 라고 물으니까 고소영이 나도 고소영인데? 라고 대답했었죠. 걸크러시 좋습니다. 이후에도 판빙빙은 중국 최고의 톱스타이자 월드스타로 대활약을 하며 중국을 대표하는 간판 스타로 톡톡 이름을 날렸어요. 행사, 시상식, 공연, 영화, 이 양반의 이름이 등장하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야말로 전 세계인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드는 소식이 들려왔죠. 자, 판빙빙 오미 이쁜 거, 오죽하면 판빙빙하고 똑같이 성형수술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래서 지금 있는 판빙빙이 이미 죽고 가짜로 교체된 거 아니냐, 이런 설도 돕니다. 진짜 하녀 금쇠에서 대륙 여신으로 급부상한 톱스타 판빙빙입니다. 중국 세무당국에 의해 탈세, 이중계약, 대출비리라는 죄명을 뒤집어 쓴 거 아니야. 저지르긴 했어요. 근데 소리 소문도 없이 종직을 감췄던 거예요. 이 양반이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이중계약서 쓴 겁니다. 하나는 공식적으로 내보낼 16억짜리 출연료 계약서, 그리고 추가로 작성한 83억 원 계약서, 드라마 4일 출연하는데 100억 원에 달하는 출연료를 받아냈다는 게
한 방송인에 의해 우회적으로 드러났다가 세무당국의 추적으로 발각되었다는 게 공식적인 발표인데, 문제는 뭐예요? 어떤 법적 절차나 공식적인 판결을 거친 게 아니라 그냥 하루아침에 증발했다니까요. 이런 실종은 무려 4개월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SNS는 물론 어떠한 단서도 발견되지 않아 전 세계인들의 가슴을 쫄리게 했죠. 그 와중에 판빙빙의 동생은 가족을 지켜주고 싶어라며 행사장에서 눈물까지 보였어. 대만 매체들은 판빙빙이 권력자의 애첩이다라는 요청을 거절했다가 끌리간 것이라며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까지 내보였죠. 약혼자인 리천도 약혼 반지를 끼지 않은 모습을 보여 의혹은 갈수록 커져갔고, 온갖 무섭고 더러운 루머들이 판을 빙빙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빙빙이야 4개월에 거친 실종은 결국 판빙빙이 다시 SNS에 글을 올리고 중국 당국과 팬들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문을 발표하며 살아있는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총 403억 3,700만 원을 탈세한 것에 대해 벌금, 추징금, 가산세 포함 1,483억 원을 물어내는 걸로 탈세 혐의는 일단락됐습니다. 이 막대한 벌금과 추징금을 물어내기 위해 판빙빙은 소유한 부동산 중 아파트 41채를 헐값에 내놨습니다. 1,640억 원에 매도했대요. 약혼자인 리천도 164억 원에 이르는 저택을 또 팔았답니다. 이거 벌금 추징금 내는 거 도와주려고요. 이 사건은 전 세계인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임을 다시 한번 뼈가 시리게 느끼게 해준 에피소드죠. 한번 당국이 눈밖에 나면 월드스타고 톱스타고 하루아침에 실종되는 만민평등의 족같은 사회주의 국가임을 제대로 깨달은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판빙빙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녀가 실종되어 있는 동안 또 한 사람의 중국인 거물이 증발했으니 멍흥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그의 직책은 이렇습니다. 인터폴 총재입니다.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의 총재예요. 현직 임기 중에 있는 인터폴 총재인 그가 중국으로 출장 갔다가 공항에 내리자마자 체포되어 어디론가 연행돼 갔어요. 급히 그의 부인에게 위험 신호를 메시지를 보냈답니다. 판빙빙이 아니야말로 정치인도 관료도 권력자도 아니요. 일개 돈 많은 여배우지만 좀 잘 사는 딴따라지만은 멍홍웨이의 경우에는 중국 국내 관료를 넘어서 국제기구인 인터폴의 총재였습니다. 이게 인터폴의 총재는 이제 회원국 경찰 간부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선출됩니다. 얄짤없이 그런 사람이 체포돼서 종직을 감췄다는 거. 판빙빙에 이어 또다시 전 세계인의 등골을 오싹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체포된 인터폴 총재 멍홍웨이는 사라진 지 한참 후에야 뇌물수수 혐의로 반부패 당국인 국가감찰위원회에 조사를 받고 있다는 혐의가 나왔습니다. 그의 생존 여부는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이 판빙빙과 멍홍웨이는 수많은 실종자 리스트에 2명 더 추가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워낙 해외에서도 유명한 사람들이라 관심이 높았던 것뿐이에요. 중국 국내에서는 그야말로 조지 오웰의 1984년을 방불케 하는 정발이 비일비재를 넘어 일상다반사였습니다. 밍텐그룹 회장, 안방보험그룹 회장, 완다그룹 회장, 하이항그룹 회장, 재벌 회장 4명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우샤우 후이는 1년이나 자취를 감췄다가 사기죄로 18년형이 공식 선고됐습니다. 알리바바 그룹 회장 마윈이 최근에 은퇴를 선언한 것도 화를 입기 전에 알아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게 중론입니다. 2015년 12월 홍콩에서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서적을 낸 출판업자 5명이 태국에 갔다가 전부 차례대로 실종된 사건이 벌어졌어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홍콩에서 지금 저 반중 봉기가 일어난 겁니다. 2015년 7월 9일에는 이른바 709 사건이라 해서 7광구가 아니라 709 중국 내 인권 변호사, 인권운동가 등 250명이 하룻밤 사이에 모조리 증발해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이런 사건들 끝에 2018년 중국의 국가주석 시진핑은 개헌을 통해 국가주석의 임기를 철폐하여 종신집권을 선언했고, 마오쩌둥 이후에 지도자들이 자제해왔던 1인 독재와 우상화를 부활시켰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시진핑의 독재체제를 구성하는 일련의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죠. 앞서 언급해드린 이 숙청된 재벌 회장들은 전 국가주석 장점인 계열의 재벌들이었습니다. 또 인터폴 총재 멍흥웨이는 시진핑의 유력한 라이벌이었던 전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저우융캉이
공안부장을 지냈을 때 부부장이었던 측근이었어요. 한마디로 멍흥웨이의 실종은 중국 공안에서 저우융캉 계열을 숙청하기 위한 시진핑의 작업이었습니다. 판빙빙도요. 전주석 장쩌민 계열의 스폰을 받아서 연예계에서 대성했다는 설이 그것 뭐 비밀도 아닙니다. 문화 대혁명으로 얼룩진 마오쩌둥 1인 독재체제의 비극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중국 공산당은 마오쩌둥 이후 당 주석의 직책을 폐지했습니다. 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오쩌둥 이후에 뭐 화국봉 그러니까 화거펑까지는 당 주석이 있었다가 화거펑에서 이제 덩샤오핑 즉 등소평으로 넘어가면서 폐지된 것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나옵니다만은 사실 모택동 이후로 거의 당 주석은 유명무실했죠. 이렇게 당 주석을 폐지하고 7인의 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집단 지도 체제를 구성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바로 이런 연유로 인해 중국 공산당의 총서기는 북괴 노동당의 당 총비서 또는 중국 공산당의 당 총서기나 당서기장 뭐 지금이야 이제 북한 조선노동당 당 총비서가 당 위원장으로 바뀌었죠. 근데 아무튼 이제 이런 다른 나라 그 공산당 서기장, 총서기, 뭐 서기장, 총비서, 위원장처럼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최고 수반이 아닙니다.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들 모두가 각자 맡은 분야가 달라서 서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이 독립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1인이 급부상하여 전국을 주도할 수 없도록 아예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던 겁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 또한 국가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두 직책을 통상 국가주석이 겸임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인 정치국 상무위원회 7명 중에 1명이고요. 국가주석도 그 틀을 깨고 독재 권력을 휘두를 수가 없어요. 돌려 말하면 7인 정치국 상무위원이 제대로 등을 돌리거나 국가주석을 왕따시켜버리면 국가주석은 그야말로 바지 사장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중국 공산당의 당 총석이라는 건요. 7명이 다 같이 서명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 대표로 1명만 서명하는데 그게 바로 당 총석인 거야. 네. 시진핑의 전임자인 후진타오가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후진타오는 전임 주석인 장쩌민 계열의 위세에 눌려 임기 내내 쩌리 신세를 모면했죠. 중국의 최고 지도부에 오르는 경로를 정말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이런 경로입니다. 지방정부와 중앙부처를 오가며 특출난 성과를 올려 고위급들의 주목을 끈 후 30대 후반 40대 초중반의 중앙정계에 발탁된 후 발탁된 엘리트끼리 경쟁하여 최고 지도부인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진출하죠. 이 과정에서 중앙에만 머물러 있으면 인정 못 받아요. 시장, 성장 또는 시당서기, 성당서기를 역임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실력 발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국정 운영 능력을 증명한 것 동시에 정치 파벌 투쟁에서도 이겨야만 그렇게 이제 상무위원회에 진출할 수 있는 겁니다. 말이 능력 중심이라 하지만 애초에 실력 발휘를 하고 능력 검증을 할 기회를 부여받는 대상자부터가 인맥과 파벌로 형성된 관시에 따라 선정되는 것이라 중국 인민들의 선호도와 생각과는 아무 상관없는 고위급들 그들만의 정치 노름 개샹마이웨이이기도 합니다. 중국 국가주석의 집무실을 비롯한 정부 청사와 당 청사 등 주요 기관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야? 베이징의 중난하이예요. 중남해. 그러한 주요 직책자들의 별장들이 몰려있는 곳은 최고의 휴양지인 베이다이허인데 휴가철이 되면 당연히 글로 다 놀러가겠죠? 거기서 휴가를 보내면서 휴가 절반, 권력투쟁 절반이 벌어져요. 그 휴양지에서 휴가를 빙자한 암투를 벌인 끝에 이른바 베이다이허 공작회의에서 권력자들이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 합의를 기초로 5년마다 실시되는 당 중앙위원회 선거는 이미 정해진 채로 치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시진핑에 대해서만 말하면은 너무 간단해서 그냥 양념을 좀 얹어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흔히 공산당 1당 체제라 그러면 소련 공산당, 북괴 공산당을 생각하는데 중국 공산당은요. 공산당은 맞는데 은근히 졸라 복잡해요. 워낙 마오쩌둥의 적폐가 컸죠. 1인 독재 체제가 수립되면 어떤 피바람이 불어올지 뻔히 알고 있었죠. 그리고 다 겪어봤지. 예? 등소평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중국 지도자도 치고 문화 대혁명 때 된설이 한번 안 맞아본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천지가 개벽을 하지 않고서야 특정 1인이 다 쌈 싸먹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권력을 집중시키지 않고 찢어놓는 걸 택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 공산당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파벌주의가 생겨버렸습니다. 물론 소련의 경우 트로츠키와 스탈린파가 나뉘어서 투쟁을 했고, 북괴의 경우 국내파, 갑산파, 소련파, 연안파, 남로당파, 빨치산파 등으로 나뉘어서 투쟁을 벌였지만 어디까지나 그런 공산국가가 안정되기까지의 과정인데 반해서 중국은 아예 그런 파벌들을 그냥 거의 반공식적으로 인정한 채로 당과 정권을 굴린다 이기야. 졸라게 민주적이에요. 대표적인 중국 공산당의 파벌들이 이렇습니다. 첫째, 공청단,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파 10인 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임 국가주석 후진타오 계열이죠. 이들은 시진핑 이후에 차기 주자로 후춘화라는 사람을 밀고 있어요. 될지는 모르겠어. 지금 하도 이제 그러니까 근데 어째 후야오방, 후진타오, 후춘화 다들 같은 성신 거 보니까 친척의 모양이야. 다음은 상해방, 상하이방, 장쩌민, 보시라이, 저우용캉, 전임 국가주석 장쩌민 수하들인 상하이방은 15인 체제입니다. 장쩌민 임기 때는 이들의 천하였죠. 임기 후에도 후진타오를 견제하면서 위세를 떨쳤습니다. 근데 후진타오까지 물러난 뒤에는 얘네들이 후진타오의 뒤에서도 이제 비선 실세로 군림하려고 그랬다가 그냥 그럴 생각으로 시진핑을 밀어줬다가 제대로 통수받았지. 시진핑의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보시라이와 저우용캉이 이쪽 계열입니다. 보시라이가 나자빠지고 저우용캉도 2015년에 시진핑에 의해 부패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으면서 요 상해방 계열들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자, 다음 태자당. 와우. 뭐 등소평 아들, 딸, 저우 언라이 아들, 보이보, 시중신, 양상쿤, 예젠잉, 왕전, 이 전부 중국 사극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 북괴로 치면 혁명 2세대에 해당하는 태자당. 이들은 중국 공산당의 산 증인들, 이른바 건당 위협과 건국 대업을 달성한 1세대 혁명 영웅들의 자제들입니다. 앞서 상하이방이나 공청단은 이 태자당의 멤버들 중에 쓸만하다 싶은 놈들을 이제 자기들 파벌로 끌어들여서 밀어주는 거예요. 보시라이와 시진핑도 전부 이쪽 그룹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보시라이와 시진핑의 권력투쟁은 태자당 내부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혈투였죠. 보여 보시라이, 시진핑 다 있죠. 아니 저거 아버지들끼리는 진짜 전우고 친구였는데 자식들끼리 왜 그래? 특기할 만한 거 전부 다 문화대혁명 때 마오쩌둥에게 참변을 입었던 피해자들입니다. 등소평만 해도 문화대혁명 때 목숨만 간신히 건졌어요. 보시라이는 홍위병들의 협박에 못 이겨 혁명 영웅이던 자기 아버지 보이보를 자기 손으로 뜯어가 패서 병원 신세까지 지게 만들었어. 시진핑도 문화대혁명 때 아버지와 함께 숙청돼서 시골 구석에서 모진 고생을 했었어. 근데 어째 이런 인간들이 커가지고는 자유와 민주화를 짓밟고 독재 권력을 노리는 빨갱이 폭군이 됐어. 며느리가 시어미가 되면 더하다더만 그 말이 딱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이제 공식 3대 파벌이거든요. 근데 시진핑 친위 파벌이 더 있습니다. 1번 시파이 아니고 시파, 시진핑파. 자, 시파. 2015년에 결성된 시진핑의 친위 세력은 시파입니다. 이런 시파 놈들 이거. 시진핑의 성을 따서 지은 거예요. 시진핑이 예전에 근무했던 저장성, 푸젠성, 상하이 일대 인맥들, 칭화대학 출신 학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진핑이 지방에서 실력 발휘를 하던 시절에 그와 같이 근무했던 인연이 오늘날 중국의 1인 독재자를 보필하는 강력한 친위 세력이 된 거죠. 사람 팔자 진짜 시간 문제입니다. 다음 지강신군. 시진핑이 오래 근무했었던 저장성 출신의 인맥들은 특별히 지강신군이라는 시진핑의 직계 가신 파벌을 더 구성했어요.
광동성 옆에 있는 대만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중국 남방의 변경인 절강성 간부들은 저장성이에요. 중국말로 하면. 타이밍 좋게 상관 한번 잘 모셨다가 벼락 출세한 겁니다. 같이 한 동네 관청에서 근무했다는 인연으로 자기가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출세한 후 그 옛 동료들을 같이 끄집어 올려 중용하는 게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전혀 상상하기 힘든 이 중국의 관시의 묘미입니다. 이런 파벌들 틈에서 2012년 중국 국가주석 및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취임한 시진핑은 처음에는 개뿔도 존재감 없었어요. 철저하게 몸을 낮추고 낮춰버려 온화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좋은 사람, 보통 사람 이미지를 만들며 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노태우요. 나 이 사람은 보통 사람입니다. 이 사람 믿어주세요. 태자당 안에서도 얘가 국가주석에 오를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따라도 독재자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젊은 혈기에 미쳐 날뛰던 태자당 중에서도 시진핑은 자타공인하던 골든 리트리버였어요. 온건파의 대표격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보시라이라고 하는 강경파의 대표이자 강성분자였던 강력한 라이벌이 존재했기 때문에 더더욱 시진핑은 묻혔단 말입니다요. 흔히 아나운서 장웨이제를 인체 신비전으로 보내버렸다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이 보시라이의 부인인 국카이라이입니다. 나 마누라도 한따까리 해요. 보시라이는 다롄 시장으로 재직할 때 범죄와의 전쟁을 펼쳤어. 깡패들을 소탕했습니다. 반부패 운동을 펼쳐서 많은 부패 공무원들을 숙청했죠. 오늘날 다롄시가 중국에서 손꼽히는 미항이 된 것도 이 보시라이의 도시 미관 개선 사업이었습니다. 덕분에 이 보시라이는 이때의 선정으로 퇴임 당시 다롄 시민들의 열렬한 환송을 받았고 다롄 시민들은 축구와 패션과 보시라이가 우리 도시의 3대 보물이라 할 정도로 칭송했습니다. 완전히 송덕비 세울 가게예요. 이때 공적으로 보시라이는 랴오닝 성장으로 승진했고 이어서 충칭시 당서기로 승승장구한 그는 본격적으로 권력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반부패 운동과 더불어 전통적 공산주의의 회복을 외치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빨갱이 새끼들은 항상 집권하면 무조건 반부패 운동을 합니다. 시진핑이 지금 반부패 운동하고 있잖아요. 보시라이가 집권해서도 반부패 운동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문재인도 취임하자마자 적폐청산하고 있지. 하여튼 어디서 다 배워왔나 진짜. 보시라이가 시진핑 대신에 중국의 권력자가 됐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진짜 더 뒷목잡을 잃었습니다. 이 보시라이가 현재 중국 체제를 무분별한 자본주의 개혁 개방으로 공산주의 본연을 잃어버린 오염된 체제로 봐서요. 자본주의를 금하고 사회주의적 분배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 전통적 오리지널 공산주의로 회귀해야 된다.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보시라이가 집권했었으면은 우리 이 문재인과 그야말로 소울메이트가 됐을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들의 인체 시비전으로 갔을 겁니다. 아마 2012년까지 승승장구하던 보시라이의 몰락은 순식간이었어요. 2012년 3월 초에 보시라이는 다롄시 공안부장부터 시작해서 줄곧 그의 측근이던 왕류진을 해임했어. 왕류진은 청두시에 사천성 청두시에 미국 영사관을 통해 망명을 시도했습니다. 자신에 대해 많은 정보를 쥐고 있던 이 왕리진을 잡아들이려고 보시라이는 이 왕리진이 머물고 있던 충칭시도 아니고 이 왕리진이 머물고 있던 곳이 자기가 다스리는 충칭시도 아니고 청두시의 미국 영사관인데도 충칭시 공안 차량 70대를 보내서 영사관을 포위했죠. 이에 놀란 사천성 공안병력들이 출동해서 충칭시 공안들하고 대치하는 거의 내전에 준하는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안전부에 연행된 왕리진은 보시라이의 모든 치부를 다 풀어버렸어. 보시라이는 인기 영합주의로 인민을 선동하여 중국 공산당의 체계를 망가뜨리고 문화 대혁명을 또다시 시도하려 한 반동분자로 지목되어 하루아침에 몰락했습니다. 빨갱이가 근데 사실 보시라이가 사실 진짜 진성 빨갱이거든요. 빨갱이가 빨갱이를 때려잡는 기가 막힌 이제이 그러니까 빨갱이 나라에서도 빨갱이 짓은 적당해야 돼요. 네?
보시라이의 권력은 그냥 단순히 지방 도시 시당의 총책을 넘어선 수준입니다. 중국 7대 군구 중 하나인 송도 군구의 제14군이 보시라이의 아버지자 혁명 원로 보이보가 만든 부대입니다. 사실상 보시라이의 사병이었어요. 왕리진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보시라이가 이 14군을 방문했습니다. 하마터면 중국의 내전이 벌어질 뻔한 상황이었죠. 보시라이의 정치적 스승이자 후원자인 조윤캉은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공산당 법사위원장이에요. 이 법사위원장의 권한 중에 뭐가 있냐? 인민무장경찰 150만 명을 지휘하는 통수권도 있었습니다. 중국 군대는 과거에는 춘추전국, 중세에는 군웅할거, 근대에는 군벌시대, 지금도 그 뿌리가 군벌화되어 있습니다. 공산군 치고 엄청나게 지체가 문란해요. 천안문 사태 당시에 북경에서 벌어진 시위를 진압하는데 북경 군구가 아니라 만주에 주둔한 심양 군구가 출동한 게 북경 군구가 출동을 거부했다니까요. 이게 먹혀들었던 거예요. 그 심양 군구 또한 90년대까지 양가군이라 불릴 만큼 양씨 가문에 충성하는 사병들입니다. 대대로 아들과 사위에게 지휘권이 물려지고 있습니다. 이 조사 중에 보시라이는 사설 도청 조직을 운용하여 당시 국가주석인 후진타오를 도청하려 했다는 간이 배밖에 나온 짓마저 드러났죠. 결국 2013년 9월 부패 혐의로 무기징역, 최고위층 전용 감옥인 베이징 친청교도소에 수감돼 현재까지 죄수 신세로 머물고 있습니다. 다만 위안 삼아야 할 것은 이 베이징 친청교도소가 굉장히 시설과 대우가 좋은 곳이라는 것 정도? 하루 4끼. 와, 하루 4끼를 처먹어요. 하루 4끼, 아침은 우유, 밤 9시 반에 야식, 점심 저녁은 반찬 둘, 탕 하나, 후식은 뭐 탕이 있으면 반찬 2개도 산 거면 후식은 사과 하나를, 식사는 4단 반합에 담아서. 와, 반합에 담아서 줄 정도면 되게 많이 주겠네. 가끔 짝스핀 등 고급 요리 제공. 죄수복 없이 양복. 신문도 보고 텔레비도 보고 독서도 하고 바람 쐬고 바둑 테니스. 야, 지긴다. 뭐 교도소 정문이 뭐 이렇게 생겼어 진짜. 야, 우리 집보다 좋은 것 같아. 숙청된 공산당 고위층들이 수감되는 친청교도소는 베이징 특급 호텔급의 시설을 갖춘 초특급 호화 시설입니다. 고위층의 가오다시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죄수복 대신 양복을 입고 식사 및 평시 대우면에서도 매우 고급스러운 수영생활을 하는 걸로 유명해요. 무슨 숙청된 인간들이 이렇게 대접을 잘 받나겠지만 이게 또 중국만의 특성이라니까. 문화대혁명 또는 이제 마오쩌둥 때 무자비한 숙청의 학을 뗐어요. 지금 그 중국 권력자들이. 그러니까 권력 다툼과는 별개로 싸움에서 진 사람이라고 해서 막대하거나 죽이지는 말자. 여기에 의견이 일치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숙청된 사람들 좀 너 최소한의 존중함은 갖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상대 그 지는 쪽이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이 씨방탱아 하고 극단적인 반항을 안 한단 말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참 더럽게 인정 많다 그죠? 이렇게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보시라이가 2012년에 몰락, 그해 9월에 시진핑이 국가주석에 올랐습니다. 왜냐? 라이벌이 없어졌으니까. 3년 후 2015년에는 그 보시라이의 스폰서였던 조윤캉마저 부패 혐의로 날려버리면서 시진핑의 앞날은 탄탄대로가 열려버려. 그는 2012년 취임 당시부터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인 반부패 운동으로 중국 전역에서 무려 150만 명의 부패 관료들과 당 간부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했습니다. 150만 명. 물론 이 과정에서 본인 계열들은 뭔 부패를 저질러도 눈 감아주는 선택적 부패 청산. 문재인의 적폐 청산이 이걸 보고 배운 짓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부패 혐의로 숙청된 세력들의 대부분은 전 국가주석 장쩌민과 후진타오 계열의 인사들입니다. 진짜 뇌물죄랑 직권남용으로 걸면 안 걸릴 놈 하나도 없어요. 시진핑은 반부패 운동을 부실로 자신의 정적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마침내 거대 중국의 1인 패왕으로 우뚝 빠딱 서게 됐던 것입니다. 보시라이의 몰락으로 이 시진핑이 권좌에 올랐습니다. 조윤캉의 몰락으로 마오쩌둥 이후 중국 공산당을 이끌어오던
7인 럭키 7, 마일드 7 집단 지도 체제는 붕괴되어 시진핑의 1인 체제가 완성을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판빙빙과 멍홍웨이를 실종시켰던 것은 엄밀히 따지면 세계인들에게 우리 중국의 굴기 앞에 까불지 말라고 엄포를 놓은 게 아닙니다. 중국 내부를 향해 월드스타건 인터폴 총재건 내가 마음먹고 조지면 노답이니 니네 무지랑뱅이들은 다들 내 앞에서 주둥이 싸물어라 하고 내부 단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톱스타 판빙빙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 총재 멍홍웨이가 끽소리 못하고 실종되는 것을 보며 13억 중국인들은 공포에 질리고도 남았을 겁니다. 더 이상 반항할 새도 없이 시진핑의 초상화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꺾어부러 중국 공안부 부부장 멍홍웨이가 인터폴 총재에 선출된 게 인터폴에 이제 중국에서 엄청나게 자금 지원을 해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을 인터폴 총재로 민 게 사실 이제 세계 각지에 숨어 있는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추적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를 조우용캉 계열이라 해서 한 큐에 날려버린 것은 그만큼 시진핑의 1인 독재체제 구성 의지가 강했던 겁니다. 그리고 멍홍웨이의 실종 이후 시진핑은 마지막으로 장점인 및 조우용캉의 세력들이 잡고 있던 중국 공안을 완벽히 장악했습니다. 이렇게 마곡왕 곡에 이어서 동방의 패왕이 출연하였습니다. 생긴 건 말끔하게 생겼는데 아휴. 자, 여기까지는 동방의 패왕, 패권을 잡은 왕입니다. 하지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 패왕이 패배할 패자로 변하는 걸 보시겠습니다. 이 양반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아시아를 찜쪄먹고 완벽히 복속시켜 명치공이 글로벌 히로서 동양 천하를 호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까? 아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왜 성경에서 동방의 왕과 그 수하들이 아니라 동방의 왕들이라고 적었겠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무기또에서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격돌하는 동방의 왕들은 어떤 특정 1인의 패왕과 그 수하 분봉 왕들이 아니라 각자가 대등한 주권을 갖춘 채 연합하는 세력이라는 의미입니다. 적그리스도만 해도 어엿한 왕이에요. 북쪽의 곡 또한 마곡의 왕인데 동방의 왕들은 어떤 특정 패왕이 없이 그냥 왕들인 걸 그냥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정세만 보면 시진핑이 진짜 그 동방의 패왕이 될 것 같죠? 1975년에 발간된 이스라엘 종말학자 살렘 키르반 박사의 666이라는 책을 읽었을 때 다른 분석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미중 전쟁에 대해 예측하고 있던 것을 전 주목했어요. 한마디로 휴거 이후 곡과 마곡의 전쟁이 발발할 때 서쪽에서는 소련 연합군이 유럽 합중국을 쓸어버리고 중동을 제패하며 이스라엘을 들이치는 동안 동쪽에서는 한국과 북괴가 격돌하고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일대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미국이 곡과 마곡 전쟁 당시에 이스라엘을 도우러 달려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소련의 기습적인 핵공격과 더불어 중국과의 극동 대전쟁 때문이 아닌가 싶은 예상이 들었습니다. 살렘 퀴르반 박사가 분석한 바로는 그 전쟁에서 미군의 전사자는 25만 명, 중국군의 전사자는 200만 명 상당이었어요. 당시 군사력 비율로 보자면 미군의 피해는 전체의 12.2%, 중국군은 40%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비율을 현재 군사력으로 환산하면 미군 전사자는 현재 미군 135만 명 중에 16만 4,700명, 중국군 전사자는 218만 명 중 87만 2천 명으로 중국군은 그야말로 반신불수가 돼버립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미국이 소련의 핵기습으로 본토에 타격을 입음으로써 중국을 완전 갈아버리지 못하고 적당히 협정을 맺고 철수하게 됩니다. 이로써 극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과 싸우는 사이 북괴를 갈아버린 한국은 반신불수가 된 중국을 가만히 내버려둘 리가 없어요. 이참에 고구려와 발해의 옛 땅을 회복하자며 압록강과 두만강을 뛰어 건너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중국군은 218만 명, 한국군은 63만 명으로 중국군이 몇 배나 많아 보이지만 전시 동원이 이루어져 현역과 예비군을 합치면 중국군은 300만 명, 한국군은 500만 명으로 우리나라가 병력 수에서도 중국을 압도합니다. 게다가 전차, 화포, 전투기 등 장비 면에서도 영토 크기에 비해 중국군의 보유 대수가
우리나라를 그렇게 압도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어느 전투에서든 중국군은 우리보다 적은 병력과 장비를 내보낼 수밖에 없는 엄청난 핸디캡이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 의해 총전력의 40%를 까먹는 타격을 입은 중국이 그런 한국의 북벌을 막아낼 힘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시진핑은 자신의 정권을 지켜내고 중국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라도 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 등 만주의 동북 삼성을 떼주는 조건으로 전쟁을 끝맺을 것이고, 미국 및 한국과의 종전 조건으로 티벳의 독립, 대만의 독립, 위구르의 독립 등을 내걸 경우 중국은 그야말로 소련 해체에 맞먹는 분할이 두 번 다시 대국 굴기를 내세울 수 없는 신세로 내려앉아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틈에 중국의 철저한 공산주의 통제체제는 느슨해질 것이며, 왜냐? 스마트 시티가 다 박살나버릴 테니까. 중국 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고토 이스라엘로 유유히 돌아갈 것입니다. 또한 동북 삼성을 접수한 한국은 육로로 몽골과 연결되게 됨으로써 과거 전두환 대통령 이래 미래를 위한 수건이던 몽골과의 연방제를 달성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덧붙여 그 시점이면 일본도 우리에게 한 차례 박살이 났거나 혹은 개처럼 막 수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아베 새끼가 저렇게 막 나가는 것은 그때의 씨앗을 뿌려놓는 건지도 모릅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흔히 2036년의 미래에서 온 미국 군인 존 티토가 예언한 미래 지도로 잘못 알려진 지도입니다. 이건 그냥 누가 상상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때가 되면 이 지도가 더 이상 상상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뭐 한국이 뭐 중국 내륙까지는 못 가겠지만 최소한 만주 요동까지는 먹겠고, 일본도 무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되면 중국은 아시아의 패권국이 더 이상 아니에요. 한국은 아시아의 균형제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되지만, 그리고 위구르, 티벳이 독립하고 만주까지 뜯기면 이제는 영토면으로도 중국이 그렇게 압도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잃어버린 땅과 패권을 찾겠다고 난장을 피거나, 혹은 한국이 올챙이적 있고 새로운 패권자로 올라서겠다고 난장을 필 수 없는 이유가 있으니, 바로 적그리스도와 신세계 질서 단일 세계정부가 세계를 집어삼키기 위해 동량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국가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옛적 서세 동점의 치욕적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마침내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대만 등은 아시아 국가들이 뭉쳐 서구 열강에 대항하자는 아시아주의의 이념으로 뭉치게 됩니다. 또한 확고한 패권자가 없으니 각자 대등한 주권으로 합의하는 연합방위체제인 동양연합을 출범시키게 되죠.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의 날 말라붙은 큰 강 유브라데를 건너 무깃도로 진격하는 동방의 왕들이 탄생합니다. 아따, 내 돗자리 어디 가셔? 이 정도면 돗자리 깔아야지. 아마 곡과 마곡전, 그러니까 미중 극동 대전쟁 와중에 시진핑은 아마 폭격을 맞아 죽든 암살당하든 패전 책임으로 처형을 당하든 죽어버렸을 수도 있겠네. 다음 시간 동양연합 시리즈 마지막 회입니다. 이승만 박사의 예언, 또 하나의 뉴월드 편이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